안녕하세요. 10년 전에 남편과 이혼하고 혼자 살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여기 올라오는 수많은 사연을 들으며 제 이야기도 한번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누구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사연 하나쯤은 있기 마련이고 본인과 비슷한 처지의 이야기를 들으면 어쩐지 남일 같지 않아 내 이야기도 들려주고 싶어지잖아요. 그래서 펜을 들었습니다. 제 딴엔 엄청 용기를 낸 거예요. 본디 소심하고 겁이 많아서 어릴 적 별명이 울보공주였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입학하기 직전에 교통사고를 당해 다리에 장애가 생긴 뒤부터 소심함은 극에 달했어요. 동네 오빠가 발로 뻥 찬 공을 주우러 내달리다 그만 자동차와 부딪혔는데 끼익 소리를 내며 멈춘 차 바퀴에 제 발목이 뭉개졌어요. 전 전치 20주 진단을 받고 병원 신세를 졌고요. 1년 가까이 치료를 받았습니다만 다친 발과 발목이 약한 데다 성한 다리와 길이도 달라서 걸을 때마다 절뚝절뚝 걷게 됐습니다. 장애가 생기면 몸이 불편한 것도 괴롭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제일 힘들었어요. 특히 초등학교 다닐 때 친구들의 놀림도 엄청 받았습니다. 꼭 한 반에 두세 명씩은 있는 불안당 같은 녀석들이 절 다리병신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린 마음에 제가 지들보다 공부를 잘해서 놀리나 보다 했었죠.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철부지 시절 아이들은 자신들과 조금만 달라도 무시하고 놀림거리로 삼았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첫째 수업을 마치고 쉬는 시간이었어요. 제가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로 나왔는데 누군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이, 진상! 전 소리가 나는 쪽을 쳐다봤습니다. 우리 반에서 제일 덩치 크고 질이 나쁜 아이 김형욱이 다리를 절뚝절뚝 절면서 절 향해 걸어왔습니다. 딱 봐도 제 흉내를 내고 있다는 걸 직감했어요. 그리고 형욱이는 제 코앞까지 와서 얼굴을 들이밀며 노래하듯 말했습니다. 진상아, 진상아, 어디를 가느냐? 너무나 노골적인 놀림에 순간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배를 잡고 깔깔대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절 절망의 나락으로 빠뜨렸어요. 친구들의 위로와 격려를 기대하진 않았지만 비웃음을 받는 것은 야속했습니다. 모른 척하고 화장실로 들어가서 볼일을 보고 나왔는데 입구에 서서 기다리던 형욱이 저에게 바짝부터 한 걸음 한 걸음 똑같이 흉내를 내어 걸으며 소름 끼치는 그 노래를 불러댔습니다. 전 걸음을 멈추고 분노에 가득 찬 눈으로 형욱이를 노려보았습니다. 형욱이의 두 눈에 경멸의 광기가 번뜩였습니다. 뭐, 네가 째려보면 어쩔 건데, 다리병신 주제에. 전 울보라는 별명을 가진 아이답게 울음을 터뜨렸죠. 네가 왜 안 오나 했다. 어휴, 찌질한 진상 울보 대마와. 형욱이는 양손을 양볼에 대고 온 용용 죽겠지 하면서 더 심하게 절 놀렸습니다. 그날 전 집에 들어서자마자 엄마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그러자 엄마가 놀란 얼굴로 물었죠. 왜? 무슨 일인데? 왜 울어? 학교에서 우리 반 애가 날 놀렸어. 엄마. 어느 녀석이야? 응? 당장 엄마랑 같이 가자. 어머니는 그날따라 화를 참지 못하고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절 앞장 세우고 나섰습니다. 화가 잔뜩 난 엄마는 형욱이 집에 가서 따끔하게 주의를 주었고 다시 한번 더 그러면 너도 똑같이 울게 만들어주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엄마가 벽을 향해 웅크리고 앉아 어깨를 들먹거리며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엄마가 우는 모습을 한 번도 보지 못해서 전 어리둥절했어요. 그리고 전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왜 울어? 응? 왜 그래? 그러나 엄만 절 보지도 않고 흐느끼기만 했습니다. 그제야 엄마가 저 때문에 속상해서 운다는 걸 알았죠. 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나 때문에 저리 서럽게 우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프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엄마 울지 마. 내가 잘못했죠. 다시는 일러 바치지 않고 나 울보처럼 울지도 않을 테야. 엄마가 몸을 돌리더니 왈칵 절 껴안으셨어요. 아휴, 미진아, 미진아. 엄만 다른 말은 하지 않고 다만 제 이름만 부르셨어요. 그리고는 엄마의 얼굴로 제 볼을 부비며 더욱 서럽게 오열하셨습니다. 엄마. 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제 속에 있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번의 울음은 그냥 울음이 아니라 자기 발견의 울음이었습니다. 그동안 응어리진 슬픔이 일시에 복받친 것이 사실이지만 저의 장애를 숙명처럼 재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실컷 울고 난 전 앞으로 결코 엄마에게,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이 세상에게 눈물을 보이지 않으리라 다짐했습니다. 그래, 결심했어. 이제 난 울보가 아니야. 픽하면 울고 질질 짜는 이미지는 이 세상에 이제 없어. 평생 이렇게 살 텐데 다리 저는 것 좀 극복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그날 이후로 학교에서 우는 일은 점점 줄어들었고 제 성격은 점점 단단해졌어요. 못된 아이들이 놀려도 무시하고 지나쳤습니다. 학창시절 친구 없이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았던 전 손뜨개질에 빠져들었어요. 뜨개질은 손재주가 유난히 좋았던 엄마한테 배웠습니다. 뜨개질을 하고 있으면 마음이 고요해졌고 완성품이 하나 나올 때마다 행복해졌어요. 아크릴 수세미로 시작해서 나중엔 가방과 옷까지 만들게 됐죠. 뜨개질 다음엔 프랑스 자수에 흥미가 생겼어요. 집 가까운 공방에서 자수를 배웠는데 그때 블로그를 만들어 기록을 했습니다. 작품 하나가 완성되면 일기처럼 하나씩 올렸어요. 블로그에 올린 프랑스 자수 작품들이 저절로 노출되기 시작했고 저한테 수업 문의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엄마, 아빠, 이것 봐. 나 어떡해. 나한테 자수 배우고 싶대. 어머, 누가? 누군데? 너한테 뭘 배운다고? 여기 봐, 여기. 이 댓글 말이야. 어디 보자. 이 노란 꽃 지갑이 너무 예뻐요. 저도 배우고 싶은데 원데이 클래스 가능하신가? 아니, 이게 뭐야? 아니, 진짜네? 아유, 우리 딸 체주도 좋지. 맨날 방구석에 처박혀서 바느질한다고 걱정했더만. 그게 아니네. 대박이지? 내 작품이 인정받아서 기분 완전 좋아. 아이, 근데 우리 딸 고딩의 초짜인 걸 알면 사람들 깜짝 놀라 뒤로 자빠지는 거 아니냐? 그럴 리가요. 우리 공방 선생님 소개시켜 줄 거거든요. 전 이제 갓 배우기 시작한 초보여서 이런 문의가 들어오면 저희 선생님을 소개하거나 문화센터 쪽으로 안내해드리곤 했어요. 그때 처음으로 손뜨개와 자수를 하는 공방을 차려볼 마음이 생겼습니다. 사실 저희 집은 그리 넉넉하지 못했거든요. 우정공무원인 아버지는 박봉인데다 시골에 있는 조부모님과 삼촌들을 부양하고 있어서 형편은 더 어려웠어요. 전 어려서부터 돈에 쪼들리는 부모님을 보며 자랐고 부모님처럼 적게 쓰고 아껴 쓰며 저축하는 습관을 기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부모님은 하나뿐인 딸을 위해선 꽤나 신경을 써주셨어요. 철마다 보약도 지어주시고 자수 공방도 보내주셨죠. 이러한 사정을 제가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전 얼른 독립을 하고 싶었습니다. 부모님께 대학 진학 대신 자수 공방을 차리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엄마, 아빠, 저 대학 대신 창업하고 싶어요. 자수 공방 차리면 평생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솔직히 나도 그러면 좋겠구나. 안 그래도 우리 딸 몸 많이 쓰는 일 하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공방이라면 무리가 없을 것 같구나. 아빤 네가 앉아서 할 수 있는 일이면 무조건 찬성이다.
정 네 생각이 그렇다면 엄마도 찬성이야. 너 대학 들어가면 등록금 하려고 모아놓은 적금 가게 낼 때 보태면 되겠다. 그러니까 창업 비용은 걱정하지 마. 엄마 고마워. 아빠 나 자신 있어. 아유 그래 장하다 우리 딸. 전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문화센터를 다니며 각종 자격증을 땄습니다. 자수공예 자격증을 따고 내친김에 손뜨개와 재봉 강사 자격증도 땄습니다. 그렇게 졸업 후 1년 안에 저의 첫 공방이 오픈했습니다. 엄마 친구가 운영하는 홈패션 가게에 세를 내어 가벽을 설치해서 서너 평 정도 되는 공간에 자수방을 차렸습니다. 넓진 않았지만 아늑했고 전 희망에 부풀었습니다. 한쪽 벽면을 실로 가득한 장으로 채워서 사람들은 겨우 서너 명 앉을 수 있었어요. 화장실도 냉난방도 힘들고 불편했지만 사람들이 복닥복닥거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엔 안성맞춤이었습니다. 블로그가 온라인 홍보 수단이 되어 수강생의 공방으로 자연스럽게 유입됐고요. 나이든 어르신부터 젊은 세대까지 나날이 수강생이 늘어났습니다. 집에서 걸어서 5분 거리라 출퇴근도 힘들지 않았고 권태기나 슬럼프도 없이 즐겁게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5년을 열심히 살았어요. 엄마 친구의 홈패션 가게를 제가 인수하고 본격적으로 양재와 손뜨개, 자수를 가르치는 공방을 확장하고 문화센터에 강의도 나가게 됐죠. 그러던 어느 날 매미 소리가 요란하던 한여름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던 날이었어요. 점심시간이라 저 혼자 식사를 하고 수강생들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한 아주머니가 공방 차양 아래에서 비를 피하려고 서 계셨어요. 짙은 녹색 투피스에 녹색 구두까지 유난히 멋을 내셨는데 아무리 처마 밑이라고 해도 불편하실 것 같더군요. 그래서 전 문을 밀고 나가 말을 걸었습니다. 저 비 그칠 때까지 저희 가게 안에서 기다리실래요? 어머 그래도 돼요? 물론이죠. 들어오세요. 공방으로 들어온 아주머니에게 앉으실 의자를 권하고 마침 내려놓은 차 한 잔도 건네드렸어요. 아유 고마워요. 안 그래도 오늘 머리에 힘주고 나왔는데 드라이빨 죽을까봐 걱정했다오. 드라이빨 아직 그대로라 다행이네요. 아이고 근데 여기 참 예쁜 것들도 많다. 이거 다 아가씨가 만든 거요? 네. 괜찮으면 구경 좀 해도 될까? 그럼요. 천천히 구경하세요. 그래? 근데 아가씨가 여기 주인이요? 네. 그러니 편히 계세요. 아유 앳돼 보여서 난 알바생인가 했지. 근데 사장님이셨네 사장님. 그게 인연이 되어 아주머니는 손뜨개질을 하러 종종 공방으로 오셨어요. 올 때마다 빵과 과일, 음료수 같은 간식을 챙겨오셔서 다른 수강생들이 무척 좋아했어요. 아주머니는 제가 어릴 때 차에 치여서 발을 다친 사연을 듣고 마음 아파하셨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이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요새 말로 그 뭐더라? 그 얼빠라고 하대. 내가 남자 보는 눈이 없어가지고 잘생긴 얼굴에 홀라당 넘어가서 결혼을 했더니 얼굴값을 하더만 젊었을 때 바람을 피워서 그렇게 내 속을 썩였다오. 지금은 퇴직하고 우리 집 삼식이 돼서 주구장천 집에만 있는데 아유 진짜 진상이야 진상. 말해 뭐하겠소. 내 입만 아프다오. 그래서 매일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그렇지. 나도 숨 쉴 구멍이 필요하잖아. 연락 끊고 지내던 동창들도 만나고 그런다오. 에휴, 근데 다 늙어서 집돌이가 되면 뭐하노. 나도 흥치뿡이라고. 아주머니에겐 30 넘은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직도 장가를 못 보냈다며 걱정이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한 두어 달을 다녔을 때 남편분이 돌아가셨다며 당분간 공방에 못 오신다고 하셨죠. 애도의 마음을 문자로만 보내고
아주머니 일을 잊고 살 무렵 저희 공방에 한 남자 수강생이 들어왔습니다. 한눈에도 건장하고 매력이 넘치는 훈남이었는데 배우 지망생이라고 하더군요. 배우인데 재봉은 왜 배우시려고요? 이번에 맡은 역이 재봉사 역할이라서요. 그래서 재봉을 좀 배워보려고 왔습니다. 영화에 단역으로 캐스팅됐는데 드르르르륵 재봉을 하는 장면을 찍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저희 공방에서 두어 달 재봉질을 익히고 그만둘 줄 알았는데 다음 달엔 프랑스 자수를 배우겠다면서 또 수강 신청을 했어요. 이게 의외로 제 적성에 맞는 것 같아요. 그럼 도안을 골라보세요. 꽃이나 나비나 글자도 좋고요. 이왕이면 전 손수건에 제 이니셜을 수놓고 싶은데요. 최강욱. 제 이름이 잊히지 않도록요. 이니셜이 새겨진 손수건이 제법 고급져 보이고 좋긴 해요. 다 만들면 제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선물하고 고백할 건데 이거 받았을 때 좋아할까요? 완전 좋아하지 않을까요? 저라면 100% 넘어갑니다. 누군지 몰라도 저 손수건을 받는 사람은 참 좋겠다. 부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손수건을 제가 받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미진 씨, 솔직히 미진 씨 외모가 제 이상형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미진 씨랑 같이 있으면 왠지 차분해지면서 마음이 편안해져요. 집에 있을 땐 지금 미진 씨가 뭘 하나 계속 신경이 쓰이고요. 이거 아무리 봐도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죠? 미진 씨, 저 어때요? 제가 싫지 않다면 우리 진지하게 한번 만나봐요. 전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내뱉었습니다. 라면 먹고 갈래요? 네? 그거 봄날은 간다 맞죠? 저도 그 영화 참 좋아하는데 저 물론 저 라면도 좋아하고요. 이왕이면 짜장라면으로 부탁드립니다. 거절할 이유가 없었어요. 공방을 오가며 저의 불편한 사정까지 다 아는 남자가 고백을 하는데 오히려 감사한 마음까지 들었죠. 남자친구가 된 강욱 씨는 사귄 지 한 달 만에 결혼 이야기를 꺼냈고 강욱 씨를 만난 저희 부모님은 나중에 얼굴값 하는 거 아니냐며 걱정을 하셨지만 그때 콩깍지가 쓰인 저에게 부모님의 걱정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처음 남자친구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간 날, 지난 여름 공방에서 비를 피해 들어오셨던 그 아주머니가 절 기다리고 있지 뭐예요. 이 여사님이 여기를 어떻게? 아이고 어서 와요. 이게 얼마만이야. 못 본 새 얼굴이 더 환해졌네. 강욱 씨,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생각하신 대로 맞아요. 엄마가 우리 중매 서신 거예요. 어머, 그랬구나. 여사님, 어머니. 거기 서 있지 말고 이리 와서 빨리 앉아요. 내가 다 이야기해 줄게. 어머님은 시아버지 장례를 지내고 자신의 아들 장가 보내기를 소원하셨지만 아들은 배우가 되겠다며 극단에서 살다시피 해서 고민이 많았대요.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재봉사역을 맡았다며 재봉질을 가르쳐달라고 했는데 불현듯 머릿속에 제 얼굴이 떠올랐다고 해요. 그러면 둘이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겠네? 행여 둘이 눈이 맞기라도 하면 얼마나 좋아. 그렇게 시어머니는 그저 아들에게 저희 공방을 소개하고 제 이야기는 일체 안 하셨대요. 인연이 되려면 어떻게든 되고 안 될 인연은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된다고 믿으셨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남자친구 말을 들으니 대충 눈치를 챘다고 하더군요. 공방만 다녀오면 내가 뭘 배웠냐, 배울만 하냐, 뭐 이런 건 안 묻고 죄다 선생은 어떠냐, 남자친구는 생겼냐, 요새 그런 사람 없다, 참 수더분하고 참하지 이러시는데
엄마가 왜 거길 나한테 소개시켜줬는지 답이 딱 나오던걸. 어머, 내가 그랬냐? 이상하네. 왜 하나도 기억이 안 나지? 그러기만 했음 양반이게. 올해 안으로 결혼을 안 하면 아버지의 유산은 어림도 없다면서 얼마나 쪼으셨는지. 엄마, 나 귀에 피날 것 같았어. 아유, 뭐라 그러는지 하나도 안 들린다, 안 들려. 아유, 뭐라는겨. 세아가, 저기 면봉 좀 갖다 줄래? 이상하게 귀가 잘 안 들리네. 아무튼 시어머니의 열렬한 응원 속에 저흰 결혼을 했고, 시어머니가 살고 계신 건물 가까운 신축 아파트에 신혼집을 차렸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뒤 남편은 미니 시리즈 드라마의 조연 배우로 캐스팅되면서 연습하랴 촬영하랴 몹시 바빠졌어요. 시어머니는 그게 다 제 덕분이라고 하셨죠. 우리 집에 폭덩이가 들어오니까 아들 일이 술술 풀리네. 이게 다 세아가 덕분이지. 세아가 정말 고맙다. 어머님은 강욱 씨가 열심히 한 덕분이죠. 이름만 말하면 남들 다 부러워하는 그 좋은 회사 때려치우고 갑자기 배우를 한다길래 저 철부지가 아버지 재산만 믿고 저러나 싶어서 내가 정말 걱정이 많았거든. 아유, 이제 근데 드라마에 나온다니 안심이구나. 이제 자기 앞가림 정도는 잘할 거 아니냐. 어머님, 지금까지 잘해왔잖아요. 앞으로도 잘할 거예요. 그래. 난 신기하게 네가 하는 말은 파트로 매주를 쓴데도 다 믿기더라고. 어머님도 참. 시어머니는 다리가 불편한 절 가슴으로 받아주셨어요. 정말 절 아끼고 예뻐하셨죠. 제가 어머니 댁에서 맛있게 먹으면 그 음식을 기억하셨다가 저희 집으로 바리바리 보내주셨어요. 시어머니가 해주신 반찬 가운데 제가 제일 좋아했던 건 갓김치였습니다. 전 시댁에서 갓김치를 먹기 전까지 그런 김치가 있는 줄도 몰랐어요. 아가, 요거 맛 좀 보렴. 여수 언니가 직접 밭에서 키운 걸 보내줘서 담근 거야. 적당하게 익어서 제법 맛날 거다. 어서 먹어보렴. 생긴 게 좀 너무 뭐랄까 무섭게 생겼는데요. 이거 먹어도 되는 거예요? 어머, 너 갓김치 처음 먹어보니? 네? 갓김치요? 오마이갓 할 때 저 어머니, 저는 머리에 쓰는 갓밖에 몰라요. 아이고, 갓을 몰라? 내가 여수 사람이잖니. 우리 여수에 돌산갓이 알아준단다. 아삭하고 알싸한 맛이 아주 그냥 최고지. 아이고, 말만 해도 입에 군침이 벌써 도네. 저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쌀밥에 이걸 올려서 먹으면 아유, 밥도둑이 따로 없어요. 자, 얼른 먹어봐. 어머니 진짜 맛있어요. 입이 너무 행복하네요. 저도 갓김치 담그는 법 배울래요. 그럴래? 아무도 모르게 지켜온 우리 집 갓김치 비법을 내가 너한테 전수하마. 좋아요. 당장 배울래요. 당장. 원래 음식하면 전라도, 그 중에서도 여수의 갓김치와 젓갈이 유명하잖아요. 시어머니는 갓김치뿐 아니라 간장게장, 양첨게장, 동치미, 고들빼기도 잘하셨어요. 그래도 갓김치를 따라올 순 없었죠. 여수 이모님 댁에서 갓이 올라오면 어머니와 전 같이 갓김치를 담궜습니다. 워낙 힘들고 손이 많이 가는 일이었지만 어머니와 오순도순 이야기 나누며 김치를 담그는 시간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어요. 아가, 갓김치 담글 때 제일 중요한 건 이 멸치 젓갈이란다. 여수 멸치와 천일염으로 감칠맛을 높이고 저염으로 절이면 갓의 신선한 맛을 그대로 지킬 수 있거든. 어머니, 이번 초복에 삼계탕 만들어서 같이 먹어요. 닭이랑 갓김치가 꿀조합이더라고요.
좋지, 좋아. 우리 며느리가 뭘 좀 아네. 자, 다 됐다. 어디 만나게 됐나 보렴. 어머니, 오 마이 갓, 갓김치 맛이 끝내줘요. 행복했습니다. 시어머니 저에게 친부모님과 다름없는 사랑을 아낌없이 주셨어요. 그땐 제가 참 복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3년 차가 되어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을 때 괜히 시어머니 뵙기가 죄스럽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시어머니의 눈치를 봤는지 시어머니가 절 불러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가, 내가 강욱이를 5년 만에 낳았어. 알지? 너희 시아버지 바람을 펴서 내 속 썩였던 거. 하늘을 봐야 별을 따지. 어렵게 아들을 가졌단다. 저희 둘 사이가 워낙 좋으니까 삼신 할매가 질투를 하나 봐. 엄마가 편안하고 느긋해야 아이가 들어서는 법이야. 또 아이가 없으면 없는 대로 재밌게 살면 된단다. 너에겐 손재주도 있으니 넌 더 재밌게 살 수 있잖아. 그러니까 오지 않는 아이 때문에 애 태우지 말고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도 말고 순리대로 살면 돼. 알았지? 어머니, 죄송합니다. 아유, 내가 너 이렇게 마음고생하고 있을 줄 알았다. 괜찮다, 괜찮아. 눈물 뚝. 시어머니의 위로가 저에겐 큰 힘이 되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모르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사실 그때 저와 남편 사이는 삼신할매가 질투할 정도로 좋은 게 아니라 오히려 극도로 나빴어요. 말을 안 했다 뿐이지 거의 별거나 다름없었습니다. 남편이 출연한 드라마가 공전의 히트를 치고 세간에 회자되면서 남편은 조연이지만 존재감 있는 배우로 주목받기 시작했어요. 차기 작은 사극이었는데 그 작품 역시 대중의 인기를 끈 덕분에 남편에게 캐스팅 제의가 제법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자신이 몸담고 있던 극단에서 새로 시작하는 연극을 하겠다고 했어요. 아마 주인공 역할이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곤 남편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연극 연습을 한다며 이른 새벽에 집으로 오느니 차라리 극단 사무실에서 씻고 자는 게 낫겠다면서 귀가하지 않는 날이 부쩍 늘어만 갔습니다. 남편 속옷이며 동료들과 나눠 먹을 반찬을 싸서 극단 사무실로 가져가면 어쩐지 남편이 절 부끄러워하는 눈치가 보였어요. 그 뒤로 저도 위축된 마음에 극단 사무실로 발길이 뜸해졌고요. 그래도 연극한다고 한 데서 자고 있는 남편을 모른 척 할 수가 없어서 남편의 속옷과 양말과 옷가지를 가방에 넣고 배우들이 먹을 간식까지 야무지게 챙겨서 일찌감치 극단 사무실로 찾아갔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전 못 볼 광경을 보고 말았답니다. 조심스레 노크를 하고 들어간 사무실은 밤새도록 술판을 벌인 듯 온통 난장판이었어요. 저 계세요? 강욱씨, 강욱씨. 그때였어요. 화장실 문이 열리면서 한 쌍의 남녀가 부둥켜 안고 나왔습니다. 전 놀라서 사물함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놀랄 정도로 잽싸게 움직여서 숨이 막혔어요. 화장실에서 같이 나온 남자와 여잔 둘 다 술에 쩔어서 비틀거렸고요. 앞구르기, 뒷구르기를 하고 봐도 딱 제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이 혀꼬인 목소리로 어리고 예쁘장한 여자의 목을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형아, 우리 2차 가자, 2차. 선배, 벌써 날 샌 것 같은데 나 자고 싶어. 졸리다고. 그럼 우리 잠시 쉬었다 갈까? 요 앞에 모텔에서 말이야. 가자. 어제 간 데 말고 딴 데 가자. 거기 냄새나. 알았어. 가자. 전 너무 놀라서 들고 있던 가방을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문 손잡이를 잡으려던 남편과 제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여보, 당신 뭐야?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보통 사람이라면 출근 준비로 바쁜 이른 아침. 아직도 술이 덜 깬 한 쌍의 바퀴벌레와 원치 않은 삼자 대면을 하게 됐습니다. 어머, 언니, 말씀 많이 들었어요. 오해하지 말라는 말은, 뭐, 다 들켰으니까 못하겠네요. 이미 다 보셨으니까 어쩌겠어요.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요? 그렇지. 희영이가 서울대로 나와서 맞는 말만 하는구만. 여보, 사랑이란 게 그렇더라. 감정을 억지로 누른다고 눌러지는 게 아니야. 이건 또 무슨 신박한 개소리야. 아직 술이 덜 깬 것 같은데 두 사람 맨정신일 때 얘기해요. 더 들을 말 없겠네요. 전 더 듣기 싫어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제 팔을 잡아 끌어서 절 소파에 앉혔습니다. 아니 여보, 야 이미진, 우리 사이 끝장난 거 몰라? 우린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난 널 봐도 아무런 감정이 없어요. 아니, 처음부터 없었어요. 무슨 말이야 그게? 당신 말 조심해. 너무 막 나가는 거 아니야? 아 진짜 나 이 말은 정말 안 하려고 했다. 하지만 뭐 이왕 이렇게 된 거 까짓거 양심 선언한다. 양심 고백. 난 장애 있는 여자 싫어. 싫다고. 뭐라고? 나는 당신 발, 그 흉측하게 생긴 발목, 진짜 억지로 참아가며 견뎠다. 볼 때마다 끔찍해 죽을 것 같다고. 당신, 그러면서 왜 나한테 고백을 하고 결혼까지 한 건데? 바보야, 전에 말했잖아. 우리 엄마가 아빠 유산 거머쥐고 협박하는데 어떡하냐? 뭐 근데 이젠 내 벌이도 쏠쏠하니 굳이 본가 눈치 볼 일도 없다 이거야. 이제 나도 내가 사랑하는, 내가 예뻐하는 사람 만나서 살고 싶다고. 당신도 양심이 있으면 이러면 안 돼. 날 축복하고 보내줘야지. 안 그래? 맞아요, 언니. 오빤 오빠의 인생을 살아야지. 그게 인간의 존엄 아니야? 언니, 오빤 이제 제가 잘 챙길게요. 안심하시고 오빠랑 헤어져 주세요. 초등학교 때 김영욱에게 당했던 모멸감과 분노가 되살아났어요. 이 세상의 반쪽이라고, 이 생명이 닿을 때까지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기로 언약했던 사람이 절 배신하는 걸 제 눈으로 보게 되다니. 이런 날은 사무실을 후다닥 뛰쳐나가고 싶은데 제 발목은 그러질 못했습니다. 절뚝거리면서 두 사람을 뒤로 하고 나오는 제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고 너덜너덜해졌어요. 각종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라온 사연이 제 이야기가 될 줄 상상도 못했죠. 그때 사람들은 절대 이혼을 해주지 말고 괴롭히다가 위자료까지 야무지게 받아내라고 했는데 전 일단 체력이 안 돼서 그렇게 못했습니다. 남편을 참교육시키는 것보단 일단 제가 살아야겠더라고요. 남편의 불륜으로 이혼하던 날, 시어머니는 청천벽력 같은 통보에 통곡에 가까운 울음을 터뜨리셨어요. 아이고, 미안하다, 아가, 미안해. 내가 널 볼 면목이 없다. 어쩌면 지혜비 안 좋은 점만 처리 속 빼닮을 줄이야. 아유,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구나. 내가 인간이 아니라 짐승 새끼를 키웠어. 내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아니에요, 어머님. 저 어머님 때문에 이혼하지 말고 끝까지 한번 버텨볼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제가 어머님을 좋아하는 마음과 별개라는 거 아시죠? 제 마음 아시죠? 알다 마다. 내가 널 모르면 누가 알겠니? 난 이 세상의 며느린 오직 너 하나밖에 없어. 저 미친놈이 누굴 데려와도 그 마음은 편치 않아. 어머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다리가 불편한데도 절 진심으로 대해주시고 사랑해주셔서 제가 얼마나 든든했는지 몰라요.
어머니, 부디 건강하세요. 너도 건강하렴. 내 자주 공방에 들릴게. 그래도 될까? 그럼요, 어머니. 언제든 오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저희 공방으로 오시지 않으셨어요. 대신 봄과 가을의 갓김치를 손편지와 함께 택배로 보내주셨습니다. 여수에서 가시 올라오면 갓김치를 너무나 맛있게 먹던 제 모습이 자꾸 떠올라 눈물이 난다면서 저에게 먹일 생각에 기쁜 마음으로 김치를 담그셨단 내용이었습니다. 저도 시어머니의 마음이 담긴 갓김치를 받을 때마다 시어머니가 보고 싶어 눈물이 났어요. 한 번씩 전남편 소식도 전해주었고요. 주목받는 조연에서 불륜남 이미지로 나락에 떨어질까봐 미리 선수를 쳐서 드라마와 영화 출연을 고사하고 몸을 사리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대학로 연극만 하고 있대요. 이 작은 쫌생이라 그러고도 남을 것 같았어요. 덕분에 전 텔레비전으로 그 사람을 안 볼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극단 후배와 재혼을 하겠다는 걸 어머님이 절대 반대하고 계신다고 했어요. 두 사람이 길게 가진 못할 거라고 하셨습니다. 전 어머님 생각을 하면서 어머님이 보내주신 갓김치를 정말 아끼고 아껴 먹었습니다. 어머니, 오마이 갓김치. 아삭아삭하고 톡 쏘는 맛이 정말 끝내주네요. 그나마 택배가 도착한 날엔 전할 수 없던 마음을 담아 시어머니께 문자를 보냈어요. 시어머니는 늘 긴 말하지 않으시고 사랑이 듬뿍 담긴 이모티콘을 보내주셨습니다. 남편과 이혼한 이후로 7년 동안 갓김치는 공방으로 배달되어 왔어요. 시어머니와 저의 약속 같은 거였죠. 그런데 8년째 되는 봄, 이미 받았어야 할 갓김치가 오지 않았어요. 갓김치는 초여름이 되도록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설마 김치를 못 담그실 정도로 어디 편찮으신 건가? 전 시어머니께 실로 오랜만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통화 연결음이 오래도록 전화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편찮으신가 봐. 어떡하지? 전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시어머니를 뵙기로 마음먹고 8년 만에 시어머니 댁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살고 계시던 5층 건물이 사라지고 없었어요. 대신 거기엔 무슨 건물을 새로 짓는지 안전모를 쓴 인부들이 쉴 새 없이 오가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 컨테이너 사무실로 들어가 현장 책임자를 찾아서 물었어요. 저 여기 무슨 공사하세요? 여기 호텔 시공 현장입니다만 실례지만 누구세요? 제가 여기 살던 분이 제가 잘 알던 분이신데 전에 있던 건물 주셨는데요. 혹시 어디로 가셨는지 아세요? 그거야 저희도 모르죠. 호텔 짓는 분이나 알까. 어떻게 그분 연락처 알려드리긴 좀 그렇고 댁 연락처 남겨주시면 제가 전달해드릴게요. 아니에요. 제가 연락해 보겠습니다. 정말 죽기보다 싫었던 일이지만 이것저것 따질 새가 없었습니다. 전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저예요. 이미진. 당신이 웬일이야? 저 어머님이랑 통화가 안 돼서요. 혹시 어디 편찮으신 건 아닌가 하고. 어떻게 알았지? 엄마 요양병원에 계셔. 우리 엄마 뇌출혈로 한쪽 팔을 못 쓰게 돼가지고. 근데 어떻게 내가 간병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어느 병원인데요? 아니 왜 저기 당신 가보려고? 그럼 안 돼요? 뭐 굳이 갈 필요까지 있나? 뭔가 숨기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 지지 않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병원 빨리 말해줘. 안 그럼 내가 무슨 짓을 할지 몰라. 커뮤니티 게시판에 당신과 어떻게 결혼하고 이혼하게 됐는지 내가 올려도 돼? 알았어. 거참. 당신 이혼하더니 많이 변했네. 성격이 5G LTE보다 더 빨라.
군말 말고 당장 주소 보내. 지금 당장. 아이 시끄러. 알겠다고. 내가 거기 원장 명함 사진 찍어 보낼 테니까 기다려. 남편이 보내준 사진엔 경기도에 있는 요양병원 이름이 찍혀 있었습니다. 검색을 해보니 제대로 된 정보가 없었어요. 요양병원이라고 하지만 아무래도 불법 요양시설 같았습니다. 더는 기다릴 수 없어서 당장 택시를 잡아타고 명함에 있는 주소로 달려갔습니다. 전 그렇게 끔찍한 광경은 처음이었어요. 한 건물에 수백 명씩 수용되어 있는 요양시설엔 한 방을 대여섯 명이 쓰고 있었어요. 모든 병실이 5-6인실인 셈인 거죠. 사생활이라곤 상상도 할 수 없는 공간. 치매 초기여서 정신 상태가 아슬아슬한 분부터 산소 호흡기를 꼽고 욕창이 나도록 누워있는 어르신까지 너무나 열악하고 너무나 인간 모독적인 모습에 전 경악했습니다. 인간의 존엄함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계시는 병실로 들어섰을 때 병상에 누워있는 시어머니를 발견하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퀭한 얼굴, 멍한 눈빛, 비쩍 마른 몸, 뼈만 남은 팔다리. 제가 알던 시어머니가 아니었어요. 어머님, 어머님. 초점을 잃은 눈이 겨우 절 담아내는데 성공했습니다. 바짝 말라버린 입술에서 겨우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아가? 어머님 어떻게 된 거예요? 아무리 애를 써도 소리낼 힘도 없는지 시어머니는 입만 뻥긋뻥긋 하셨어요. 그 모습을 본 전 그만 이성을 잃고 말았답니다. 저기요, 여기 환자 지금 당장 퇴원할 거예요. 제가 모셔갈 거라고요. 당장 퇴원 수속해주세요. 간호사로 보이는 남자가 제 팔을 붙잡고 저지하며 퇴원은 안 된다고 하더군요. 아따 승질 한번 급하네요. 여기 들어올 땐 쉽게 들어왔죠. 근데 나갈 땐 마음대로 나가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가족이에요. 제가 저분 며느리라고요. 며느리가 모시고 나가겠다는데 왜 안 되는데요? 아니, 대기 환자 보호자는 아니잖수. 여기 보호자로 등록된 분만 퇴원 신청 가능해요. 여보세요. 여기 요양병원 맞아요? 사업자 등록증 좀 보여주세요. 아이, 참말로 성가시게구네요. 원장님 모시고 올 테니 잠만 기다리슈. 저도 몰랐습니다. 제가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내지를 수 있는 사람인지 몰랐어요. 다리도 불편하고 몸도 왜소해서 움츠러들었던 저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정글의 왕 사자처럼 포효했습니다. 그렇게 전 원장을 만나 단판을 지었습니다. 요양기관으로 등록도 안 되어 있는 시설에 수용인원 초과 사실을 보건복지부에 꼰지르겠다고 협박을 했어요. 그랬더니 퇴원 조건으로 지금까지 입원비, 간병비, 식비를 모두 내고 가라 하더군요. 전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서 확인 작업을 하고 싶었지만 목소리도 듣기 싫어서 그냥 달라는 대로 다 수납 처리하고 앰뷸런스로 시어머니를 모시고 나왔습니다. 시어머니의 정확한 상태를 진단하기 위해서 대학병원으로 모셨습니다. 보통 뇌출혈 발생 후 3시간을 골든타임으로 보는데 그 시간을 놓쳐서 사지마비가 오셨네요. 이거 후유증이 심각한 편입니다. 일단 환자를 안정시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치료에 들어갈게요. 증상 관리를 위한 약물 치료도 할 거고요. 그리고 재활 치료도 할 텐데 가족의 세심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자수공방엔 일단 한 달 휴가를 다녀온다고 하고 전 시어머니의 간병에 집중했습니다. 뇌 건강에 좋다는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로 죽을 만들고 건강식단을 꼼꼼하게 챙겼습니다. 어머니의 체력 향상을 위해서 규칙적인 운동도 병행했고요. 힘들 땐 저희 부모님에게 부탁을 드려서 함께하기도 했습니다. 덕분에 시어머니의 상태는 많이 호전되셨고 대화도 가능하게 됐어요. 어머니 정말 놀랬어요. 어머니가 철마다 보내주시던 갓김치가 안 와서 무슨 일인가 걱정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댁에 갔는데 글쎄 집이 철거되고 없는 거예요.
대신 거기에 호텔이 들어선다지 뭐예요? 어머니가 호텔을 지을 리는 없고 너무 이상하고 궁금해서 강욱 씨한테 협박을 했어요. 어머니 계신 데를 안 가르쳐주면 방송국에 불륜 사실을 터뜨리겠다고요. 그랬더니 당장 알려주대요. 아무튼 어머니 어떻게 경기도 요양시설에 들어가게 되신 거예요? 기억은 안 나세요? 강욱이 아버지가 남긴 유산이 꽤 되잖니. 내가 살던 건물 말고도 고향에 선산이랑 전답이 꽤 되거든. 아이고, 한날 강욱이가 미쳐선 집문서와 고향 전답 땅 문서를 자기 앞으로 해달라고 협박을 하는 거야. 당연히 아직은 안 된다고 했지. 그랬더니 그놈이 글쎄 내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지 뭐냐. 아휴, 이 불효 막심한 놈. 네? 그 사람 배우로 잘 나갔잖아요. 캐스팅도 잘 된다면서. 모르겠어. 뭐라더라. 몸값을 너무 비싸게 불러서 찍혔대나. 인기 좀 끌었다고 건방지게 대본을 고르고 거절을 해서 PD 감독들한테 찍혔대나. 아무튼 올리는 연극마다 망하고 극단 사정도 안 좋다면서 돈이 급하다고 그러더구나. 그래서 요즘 방송에 안 나왔군요. 아휴, 그 후배란 년도 싸가지가 보통이 아니었어. 내가 증여를 안 해준다고 내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데 그냥 칵 하고 죽고만 싶더라. 네? 그 여자가 어머니 머리를 잡았다고요? 와, 돌아도 완전히 돌았네요. 어머니, 저한테 전화라도 하시지. 아들내미 협박에 못 이겨서 결국 증여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말았단다. 그리곤 속에 화병이 생겼는지 그날만 생각하면 버럭버럭 화가 나는데 그 미친놈이 증여세를 낼 돈이 없다고 나덜어내라고 하더구나. 그래서 참지 못하고 버럭버럭 화를 내다가 그만 내가 뒷목을 잡고 쓰러졌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내가 그 요양병원에 누워있더구나. 이 정신 나간 년놈들, 제가 가만두지 않을게요. 시어머니는 지난 끔찍했던 시간들이 떠오르는지 눈을 질끔 감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안타깝고 속상해서 저도 하염없이 울었어요. 어머니, 우리 이제 그만 울어요. 우리 그 사악한 두 년놈 가만두면 안 돼요. 제가 어머니 대신 복수할게요. 전 전남편과 상간녀가 시어머니의 재산 증여를 위해 시어머니를 협박한 사실과 시어머니의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은 존속 상해를 이유로 경찰에 고소를 했습니다. 증여계약서에 적힌 내용과 다르게 건물을 없애고 호텔을 짓기로 한 점과 약속한 부양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증여 당시 폭력과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증여가 이루어진 상황임을 밝혀 증여 취소 소송도 진행했습니다. 그리하여 전남편과 상간녀에게 억지로 증여했던 계약을 모두 무효로 만들었어요. 전남편은 존속폭력죄, 상간녀는 단순폭행죄로 고소되어 제가 경찰서에 참고인 조사를 갔을 때 파렴치한 폐륜 남녀를 만나게 됐어요. 이미진, 이건 아니지. 내가 왜 우리 엄마 목을 졸라? 그리고 그거 멱살도 아니야. 그냥 잠깐, 응? 그 어깨 부위 그 쇄골쯤? 그냥 살짝 잡았다가 놨어. 그리고 네가 봤냐? 내가 엄마 폭행하는 걸. 너 사실이 아닌 걸로 고소하고 이러는 거 아니다? 언니, 무슨 말을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머니 제정신 아니에요. 뇌출혈 후유증으로 오락가락 하신다고. 정말 이러시면 곤란해요. 전 더 이상 두 사람의 투샷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두 년놈들의 목소리도 듣고 싶지도 않았고요. 이거 어머니가 신고하신 거예요. 전 대리인이고요. 그날 있었던 일은 어머니가 제일 잘 기억하시겠죠? 존속폭력죄 찾아보니까 엄청나던데? 우리나라가 유교의 나라잖아요. 똑같은 범죄라도 가족을 상대로 저질렀을 때 그 죄를 더욱 중하게 여긴다네.
특히 가족 중에서도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한테 그랬다면 더 그렇다네. 이거 어떡해? 당신들이 한 폐류는 듣기만 해도 경악할 내용인데. 조용히 벌 받고 있을래? 아니면 내가 방송국에 이 사실도 제보해버릴까? 반짝 조연 배우 최강욱. 불륜과 폐륜으로 나락에 떨어지다. 어때? 제목 그럴싸하지? 벼랑 끝에선 남편과 그 여자가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여보, 왜 이래? 내가 인연 때문에 홀려서 잠시 돌았나 봐. 응? 용서해줘. 당신이 용서만 해주면 나 다시 돌아갈래. 예전에 최강욱, 재봉 배우고 열정 많던 초심으로 돌아갈게. 그러니까 제발 고소 취하 좀 해줘. 언니, 전 속았어요. 저도 제자리로 갈 거예요. 이런 얼굴값만 하는 남자 싫어. 뭐? 언젠 잘생겨서 좋다고 하더니. 그래서 딴 년이랑 또 놀아났냐? 뭐시 어째? 두 사람 그만해요. 선처나 고소 취하 따위 절대 없어요. 보통 폭행죄는 징역 2년인데 존속폭행죄는 징역 5년이래. 어쩌냐? 한 5년 깜빵에서 꾸르면서 연기 연습을 하든가 유교 공부를 하든가. 그 썩어 빠진 정신 바로잡아 오길 바랄게. 그리고 남편과 바람을 피운 그 여자에게도 한마디 빅엿을 날렸습니다. 후배님, 당신같이 개념 없는 사람 때문에 멀쩡히 잘 사는 연극 배우들 욕먹는 거예요. 어른들이 하지 말라는 건 다 이유가 있으니까 하지를 마.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 머리채 잡고 흔들면서 폭행한 사실은 사라지지 않으니까 벌은 달게 받으시고요. 그럼 전 바빠서 이만. 남편은 징역 3년, 그 여잔 집행유예로 풀려났지만 당분간 아무런 활동도 하지 못할 거예요. 그 여자가 연극이나 방송계로 얼굴을 내밀기만 하면 제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거든요. 전 남편이 건설 중이던 호텔은 관련된 업체와 사람들이 많아서 일단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호텔이 준공이 되자마자 부동산에 내놓았고 좋은 값에 매매를 했습니다. 남편에게 증여했던 모든 재산을 다시 회수하고 보니 시어머니의 재산은 자그마치 300억이나 되었어요. 어머니, 저 영세다가 잠들겠어요. 어머니 엄청난 갑부시네요. 그래? 에휴, 돈이 이렇게 많은데 왜 난 하나도 안 행복하냐? 어머니, 아들내미 잘못 키운 죄가 이래 크다. 돈도 건강할 때 가족과 함께 써야지 좋은 거지. 다 늙고 병들어서 쥐고 있는 돈 아무 쓸모가 없구나. 아니에요, 어머니. 전 어머니랑 같이 있는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좋은데요. 내일 지구가 멸망한데도 오늘 우리 둘이 행복하게 보내요. 손뜨개도 하고 갓김치도 담그고 자수도 놓으면서. 어때요, 어머니? 에휴, 그래. 그러자꾸나. 시어머니는 그렇게 1년을 더 제 곁에서 계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자신의 전 재산을 저에게 물려주셨어요. 전 시어머니의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만들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마음껏 공부하고 뛰어놀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식당에 가거나 방문한 집의 식탁에 반찬으로 갓김치가 올라오면 지금도 시어머니 생각이 납니다. 다리를 저는 절 가슴으로 품어주신 그분이 저 세상에서도 행복하시길 기도드려요. 그럼 끝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